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봉투 모의고사 8회 8회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운 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제 강의 듣고 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자신감 생겨요.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격의 여부는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험 다 보고 나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나중에 일어날 일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의 최선을, 바로 지금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신간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27년도에 세운 그 신간회 1. 좌우협력운동의 양상이 확대되어 1927년 신간회가 조직되었다. 네, 그렇죠. 2. 유영준, 김한란 등 여성들이 조직한 근우회가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활동했다. 네, 그렇습니다. 3번. 신간회는 활동 목표의 하나를 국민경제 증강에 두었으며 평양에 자기회사 설립하고 평양, 대구에 태극서관을 운영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죠.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신간회가 아니라 이것은 신민회입니다. 1907년도에 만들어진 신민회. 자, 그 다음에 4번. 신간회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자치운동을 기회주의로 규정하여 철저히 규탄하였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자, 2번. 다음은 근대사회의 건설을 위한 민족운동을 연대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 중에서 외세의 직접 개입에 의해 실패한 것을 모두 골라라. 외세의 개입에 의해서 급진계합파들이 일본 세력의 후원을 얻어 민시정권을 쓰러뜨리고 근대적 이펀군주제 확립을 위한 정변을 일으켰다. 이것이 이제 갑신정변이죠. 1884년도에 갑신정변. 농민들이 탄가놀이 처벌 요구와 노비문서 소각, 그리고 토지의 평균 분작 등을 요구하는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네, 동학농민운동 10년 뒤 1894년 김홍지, 박영효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홍범 14조를 발표하는 등 위로부터의 근대적 계획을 단행했다. 이것이 이제 같은 해에 있었던 뭡니까? 가보개혁이죠. 2차 가보개혁이죠. 네. 정변이나 농민봉기 같은 전근대적인 방법에 의한 근대화운동을 지향하고 민중계몽이라는 근대적 방법에 의한 근대화운동을 추진해왔다. 이것이 이제 그 대한제국,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해산하고 나서 애국계몽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제가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 국가 또는 황신이 소유한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보안회를 조직하여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반대투쟁을 전개해서 성공을 했죠. 1904년도 보안회 활동. 그러면 외세의 직접 개입에 의해 실패한 운동, 직접 개입해서 실패한 운동, 이거 그렇죠? 청나라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일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가와 나 요 두 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일제강점기에 풍기의 광복단과 대구의 조선국권회복단이 합류한 단체로 의병 출신 인사와 근대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근대식으로 조직한 대표적인 비밀결사, 대구에서 조직한, 이건 뭐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강의할 때.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1. 대한광복회. 바로 이거죠? 예, 박상진, 최기중,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김좌진, 네. 조선물산 장려에 관계없고, 대한자강에 관계없고, 국제보상기성에도 관계없고. 그래서 정답은 1번 대한광복회. 자, 4번. 다음 예문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향촌사회의 변화를 볼 수 없는 것. 산림세력이 성장함에 따라 종법적 가족제도가 확립되고 예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촌규약과 조직제가 향약으로 대체되게 되었다. 향약으로 대체되게 되었다. 네, 16세기 이제 살림이 이제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향촌사회의 변화. 1. 재산은 아들과 딸에게 동등하게 상속됐다. 아니죠. 이게 살림들이 등장하면서 성리학이 보급되면서 남존여비, 아들을 더 중요시 여겼죠. 2. 부계 중심의 문중이 형성되어 갔다. 네. 3. 친족 중심의 동족 촌락이 생겨나고 양반들이 모여 사는 촌락도 생겨났다. 네. 4. 남존여비 사상이 깊어졌으며 제가 금지가 강화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안 하고 혼자 사는 여인들 막 연료문 세워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연료문 세워줬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안 하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예, 정답은 1번. 자, 5번 문제. 보기는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재조명하려는 사학자들의 글이다.
보기의 글과 사학자를 옳게 연결한 것을 골라라. 자, 기억 보겠습니다. 대개 국교, 국학, 국어, 국문, 국사는 혼에 속하는 것이요. 혼을 강조하는 거죠. 전국, 군대, 성지, 함선, 기계 등은 백에 속하는 것이므로 혼백, 그럽니다. 혼백. 그래서 혼의 됨됨은 백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다. 자, 혼을 강조했던 사람 누굽니까? 박은식 선생님이죠. 자, 누구나 어리하는 사람을 보면 얼 빠졌다고 하고 멍하니 앉은 사람을 보면 얼 하나 없다고 한다. 얼이란 이같이 쉬운 것이다. 그런데 얼 하나에 있고 없음으로써 그 광대하고 웅맹함이 혹 저렇기도 하고 그 잔루 구차하기도 이렇기도 하니 얼에 대한 명찰 통조함은 실로 거론하기 어렵다 할 수 있다. 얼을 강조했습니다. 얼을 강조했어요. 정인본 선생님이죠. 신민족주의 학자죠. 정인본 선생님. 자, 그 다음 나는 신민족주의 입장에서 이 글을 썼다. 왕장 1인만이 국가의 주권을 전유했던 귀족 정치기에 있어서도 민족사상이 없던 것은 아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한 민족주의란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런 민족사상은 모두 진정한 의미의 민족주의는 아니었다. 신민족주의의 입장에서 이 글을 썼는데 쭉 보니까 신민족주의가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건 바로 뭐예요? 아이고. 자, 화면이 다시 들어왔죠? 네. 신민족주의 입장에서 이 글을 썼는데 그 전에 신민족주의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민족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또한 민족주의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신민족주의 입장에서 이 글을 썼다는 거군요. 입장에서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민족사상은 모두 진정한 의미의 민족주의는 아니다. 즉 신민족주의는 아까 나왔는데 정인보 선생님도 신민족주의고 이분도 이제 신민족주의인데 원래 있었던 민족주의를 약간 비판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민족주의가 이제 박은식 신채호죠. 그 민족주의는 이제 국수주의다. 너무 국수주의다. 그래서 비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족주의라는 것도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를 강조했던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 백남은 선생님이 있죠. 마르크스. 그런 부분도 민족주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민족주의가 있는데도 거기에서는 이제 부정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족 사상은 모두 진정한 의미의 민족주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진정한 의미의, 즉 국수주의에서 말하는 민족주의도 진정한 민족주의는 아니고 또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즉 마르크스 거기에서 말하는 민족주의도 진정한 민족주의가 아니고 즉 우리가 진짜 민족주의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잘못 읽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손진태 선생님이죠. 자, 그 다음 역사는 무엇인가? 인류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여 공간부터 확대하는 정신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글이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 역사라면 조선 민족이 글이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아와 그 다음에 또 비아의 투쟁이다.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신채호 선생님이죠. 그래서 박은식, 정인보, 손진태, 신채호 선생님.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정파는 광해군 때 집권하여 명과 후금 사이에 신중한 중립 외교로 실력을 추구하였습니다. 네, 북인이죠, 북인. 네, 북인 고르시면 되죠. 네, 2번이고요. 자, 7번 문제. 이 문제도 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류의 생활에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사실 모두가 역사는 아니다. 역사란 지나간 사실들 가운데 그야말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실, 즉 그런 것들이 사실. 역사로 쓰여질 수 있는 여기 사실. 역사사차 썼네요. 여기서는 일사사 썼는데 만을 뽑아 모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사실을 가지고 역사적 진실이 확인될 때 비로소 과거의 한 사건은 역사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미추춘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어디다가 미술 지는 부분을 써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역사적 의미. 이렇게 있네요, 그죠? 이게 비추시는 거예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즉 요 사실. 그 의미가 있고 없고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역사가가 판단하는 거죠. 그럼 역사가의 어떤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누구의 주장이에요? 카의 주장이에요. 카. 그죠? 자, 1번. 기억은 역사를 연구하는 자료의 사료라고 한다. 역사를 연구하는 자료, 사료.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사실, 사료라고 한다. 전부 다 이제 요렇게 디귿. 네. 기억은 역사를 연구하는 재료인 사료라고 한다. 사료. 과거에 일어난 모든 것이 다 사료예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역사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하게 된다. 니은 사실. 역사가의 주관적인 개입.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번 디귿. 해겔의 객관적 역사에 관한 것이다. 해겔이 아니라 디귿. 뭡니까? 역사적 진실. 객관적 역사를 강조했던 것은 바로 뭡니까? 랑케죠, 랑케. 해겔은 관념주의적 역사가고요. 자, 4번 이 글은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법칙에 대한 언급이다. 마르크스가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 의미를 두는 것이 이제 누가 의미를 두는 거예요? 역사가가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카의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카의 주장. 네. 자, 그러면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성씨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성씨. 1. 주민 스스로가 중국 성씨를 받아들여 자신의 성으로 하지 못하였다. 아니요, 했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막 했습니다. 고려시대에 있는 성씨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가문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이제 못 쓰니까, 그죠? 이주민들도 또 많이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2번 국가는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성씨를 내려주기도 했다. 네, 그렇죠. 3번 국가는 오래전부터 써오던 성씨가 있으면 그를 토성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본관이 생겨나잖아요. 뭐 경주 최씨, 뭐 해주 최씨, 뭐 김해 김씨 이런 것들. 4번 성씨가 확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민층이 넓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성씨를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신라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김씨가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김씨 하면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진골들이에요. 신라 시대까지만 해도. 그만큼 일반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조치가 시행된 왕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역을 부담시키는 대신 유기전을 비롯한 시전에 주어지던 자금의 대차권 및 자신들의 이익보호권, 금난정권 등을 혁파하였다. 서울 및 성저심리 지역 안에서 난전의 설치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특권을 혁파하여 독점의 폐단을 시정하자 특권 상업체제는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했다. 정조 때의 금난정권 폐지와 관련된 것이죠. 자, 그러면 1. 상평통보가 법화로서 채택되어 처음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유통되기 시작한 거는 숙종이고 상평통보를 처음 만든 건 인조입니다. 2. 청나로부터 고금도서 집성을 구해왔다. 이 고금도서 집성이라는 것은 옛날과 지금의 모든 그 중요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백과사전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강희제 때 만드는 거예요. 청나라 때, 강희제 때. 그래서 요때 고증학이 발달합니다. 이 강희제가 이제 고증학을 발전시켰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여진족이 중국 대륙을 점령하다 보니까 한족들 그 특히 한족 석학들의 불평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연구 자료, 숙제를 주었던 것이죠. 이것들을 또 우리나라의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군주라 할 수 있는 정조가 구해왔다는 거죠. 네. 3번 청계천을 준설하여 실험 문제와 홍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영조고요, 영조. 4번 군역제도 개선을 위하여 양역 사정청을 설치하고 양인의 호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네, 군역제도 개선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균역법과 관련된 거죠. 역시 영조 때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0번. 다음의 비문과 관련된 지역과 관계가 먼 것은 청나라, 오라, 총관, 목극 등이 성지를 받들고 변경을 답사하여 이곳에 와서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이 되고 동쪽은 토문이 되므로 분수령 위에 돌의 세기가 기록한다. 네.
백두산 정계비에 관련된 거죠. 숙종 때 이 백두산 정계비, 그러니까 간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또 우리나라가 청나라하고 이렇게 같이 합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얘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을 우리가 뭔 소리냐 가서 따진 겁니다. 1번 훈춘 사건. 훈춘이라는 곳이죠. 예, 훈춘. 대한광복군정국 간도를 얘기하는 건데 약간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도를 잠깐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훈춘이 여기에요. 여기 훈춘. 그러니까 이제 간도라고 하면은 요 백두산이니까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얼추 봐서 이제 여기 간도로 봐도 되겠죠. 지금 현재 중국 땅이니까.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정부 이거 연해주에 세운 거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 이상선 선생님이, 그죠? 이범윤 간도관리사였죠. 대한제국 시기에. 삼원보도 이제 서간도에 있었던 그런 이제 독립운동 기지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2번. 자, 11번. 다음은 조선 후기의 경제 변화인 변화인 바. 이를 통해 나타난 사회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양법, 견정법, 광장, 상품작물, 도조법, 도고의 성장, 경영형 분원과 임노동자 출현. 자, 조선 후기 1. 상민과 노비의 수가 증가하였다. 양반의 수가 증가하죠. 노비의 수 같은 경우 우리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노비를 양민층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신분제도가 이제 동요가 되면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양반층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2. 신분 변동이 활발해졌다. 네.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무슨 소리예요? 4. 피지배층에 의해 권력 구조가 개편되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선 후기 때는.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 문제 12번. 다음은 3국의 발전 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하였던 시대적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고구려가 한 군현을 축출하고 이어서 요동지역을 확보하였다. 백제가 요소지방으로 진출하고 이어서 산둥지방과 일본에까지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였다. 네,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시대적 배경. 한 군현을 추출하고 미천왕 때죠. 4세기 초반 때에. 그 다음에 백제의 요기는 근초고왕 때 4세기 중반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동지방, 산둥지방 뭐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었던, 중국 지역까지 갈 수 있었던, 중국이 굉장히 강했으면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중국이 약했던 시대, 혼란한 시대, 바로 분열기였던 5호 16국 시대였던 것이죠. 1. 중국에서는 당나라 쇠퇴 시기였으므로 농민 반란이 빈번했다. 당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7세기 초반으로 보셔야 돼요. 7세기, 그렇죠. 전반기로 보셔야 돼요. 전반기. 2. 중국이 정치적 분열기로 혼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그렇죠. 5, 16국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로 이어지니까. 3번. 삼국이 율령을 반포하여 집권 체제가 강화되고 있었다. 율령반포는 좀 더 뒤에 가서 반포가 되는 것이죠. 네. 4번. 한반도에서 여제동맹이 결성되어 공동작전을 수행하였다. 자, 요것은 여제동맹 우리가 6세기 말에서 7세기 때로 보게 되는 겁니다. 5번. 중국의 통일왕조가 가해온 압력을 예방하였다. 통일왕조는 수나라 당나라죠. 그때는 분열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3번. 다음은 신라 민족문서의 내용을 일부 요약한 글이다. 이를 통해 추론한 신라사의 모습으로 잘못된 것은 민족문서에는 촌의 면적 호구 촌주에 의해서 매 3년마다 조사하여 보고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나무와 가축도 국가의 수치세상으로 파악되었다. 그렇죠. 유실수 다 조사합니다. 2. 자연촌락의 기반 위에 행종촌을 편찬했다. 그죠. 자연촌락. 그래서 촌락의 우두머리를 촌주였어요. 촌주는 누구? 파견합니까? 중앙에서 파견해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서 그냥 그 지역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임명하는 거죠. 3번. 노동력이 국가의 주요 수치 대상이었다. 네, 그렇죠. 네, 노동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령별로 또 남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6등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가구의 명수에 따라서 9등급으로 굉장히 세분화시켰어요. 노동력이 더 중요합니다. 4.
백성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에 의해 직접 지배를 받고 있었다. 촌주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또 요거 민정부에서 중요한 거는 3년마다 작성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14번. 다음은 17세기에 발생한 두 차례의 호란에 관련된 사안이다. 당시 국내의 상황을 잘못 설명한 것은 호란. 1. 정미호란 시 조선은 척화 주전론으로 일관하였다. 싸우자라는 거죠. 주전론 싸우자. 정묘호란 때는 별 큰 피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서 겁만 주고 갔어요. 자, 요 때는 광해군 때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고자 했던 것이죠. 현상 유지죠. 2. 이괄의 일파는 후금의 조선 침입을 종용했다. 그렇죠. 이괄이 원래 인조반정에서 1등 신하인데 농공행상에서 이괄이 만족할 만한 상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괄이 난을 일으켰고 청나라 애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청나라가 아니라 후금이었죠. 후금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일이 조선에 발생했다. 너네들 긴장해야 돼. 그래서 정미호란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3번. 광해군의 명예출병 요구에 신중한 외교를 적용하였다. 그렇죠. 중립외교를 했습니다. 4번. 효정영감, 복수 설치라는 정치적 의식이 대두되었다. 인종 이후에 효종 때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왼수를 갚자. 그래서 복수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제 서인들이 이 복수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명나라의 임금들을 막 좋아합니다. 명나라 좋아해요. 그래서 뭐 대명거사 뭐 이런 식으로 지들이 정치에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했던 일들도 있었고요. 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복수하자. 네, 그래서 북벌론 이런 것들 나타나고 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역사책은 당군기자 사만 후조선 위만 본기로하고 세가 열전 연표 지를 두어 사대적 명분을 뒤집는 본격적인 기전체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정리는 아니고 고조선사를 중심으로 삼국시대를 연결시키는 국사의 맥을 추적하는 입장의 서술이다. 고대사 체계에는 정통론이 도입돼 있어서 당군기자 마한 고구려의 사만 정통론적 입장을 취했으면서도 당군부여 고구려의 연결성도 존중하여서 고구려는 당군의 혈통 세력과 기자의 문화를 동시에 계승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이종희의 동사입니다. 제가 이 동사에 대해서는 그 해설로 엄청나게 좀 제가 자세하게 했는데 일단은 이련의 삼국유사도 당군을 중요시 여겼습니다만은 이게 기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의 기자실기는 기자를 중요시 여겼던 것이고 유득공의 발해고는 이제 발해와 관련된 그런 역사책이기 때문에 단군 뭐 이런 뭐 기자 뭐 이런 쪽은 아니고 일단 유득공의 발해고라든가 동사강목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이종희의 동사에 영향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예, 맞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기자까지 논술한 걸로 봐서 소중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중화의식을 여러분들 요 기자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중화의식이라는 게 사대주의적인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뭘로 보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역사적 자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적 자부심. 오랑캐랑 우리가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도 인정하고 당군도 인정하고 고구려도 인정하고 발해도 인정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중화의식을 보면서 중국과 우리가 너네하고 대등한 그런 나라다. 우리가 오랑캐 아니다라는 겁니다. 발해도 굉장히 우리의 역사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큰 영향을 끼쳤던 이종희의 동사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고려 말 공민왕이 추진한 반원 자주성 회복운동의 내용으로 옳은 것. 삼별초 항쟁, 교정도감, 이건 최충원이 했던 것이고 이군유기 설치, 이건 고려 시대 때의 중앙군이죠. 정동행성 철폐, 그렇죠? 정동행성, 우리가 원나라 간섭기 때에 몽골 애들이 일본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세웠던 기관이죠. 이것이 이제 내정 간섭 기관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공민왕 때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17번.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청동기 1.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 문화가 이전 시대보다 발달했으며 이는 청동제 농기구 보급에 따른 결과였다. 청동제 농기구는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네, 농기구는 뭐예요? 청동기 시대에도
농기구는 간섭기, 반달돌칼 같은 것이죠. 예, 틀렸고. 2. 철기 시대 이후 철제 무기와 철제 연모를 쓰게 되면서 청동기는 의뢰용 도구로 사용됐다. 지금 청동기 예, 맞는 얘기네. 그렇죠? 예, 청동기는 의뢰용 도구. 그렇습니다. 3번. 한반도 지역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시작하여 비파형 동금과 민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유물이다. 초반기 때에는 비파형 동금이었죠. 그다음에 나중에 가면서 이제 세형 동금으로 바뀌게 되고. 4번.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인 고인돌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전남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인돌 왕국이에요. 왕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정답은 1번. 자, 18번.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은 제도상의 결함에도 그 원인이 있다. 삼정문란의 원인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삼정문란의 원인. 전정군정 환곡이죠. 이 삼정문란의 원인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 1. 총액제, 2. 균역법, 대동법, 급납파. 조세 급납파인데 조세 급납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오개혁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1, 2, 3번 중에 골라줘야 되는데 균역법 때문에 삼정의 문란이 나타났다. 균역법의 어떤 그 뭐예요? 부패 현상. 그래서 백골징포, 황구첨정, 인진족징. 원래 균역법은 백성들에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대동법 때문에 나타났다. 대동법은 오히려 조선 후기 때에 국가가 농본주의 정책을 했던 국가가 상업이 발달되고 수공업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서 조선의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삼정의 문란은 왜 심했는가라는 겁니다. 국가가 이제 조세를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데 조세 낼 사람들이 없어요. 양반들만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쥐어짜야 돼요. 사람들 쥐어짜야 돼요. 가가호 막 다루다니면서 쥐어짜다 보니까 힘들어요.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을 단위로. 마을 공동체니까.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1년에 낼 그 세금의 총액을 정하는 겁니다. 총액을 다 정해요. 정해가지고 어디다 넣는 거예요? 마을에다가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을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다고 쳐요. 근데 도망가는 사람이 한 20명 있어. 그럼 80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부담시켜야 돼요. 그죠? 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조선 그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상남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유치미가 있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지방관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 쪽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방관청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모아가지고 여기다 올려요. 근데 상남이가 점점 많아져요. 유치미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을 사람들에게 수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총액제로 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총액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조선시대의 호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호적. 민증이죠. 민증. 1. 호주에 붙인 조부, 증조부, 외조부까지 기재했다. 네, 아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했어요. 2번.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성만 기재했다. 남성만 아니에요. 남성만. 아까 그 저기 나왔잖아요. 여기 뭐 호주 처, 그 다음에 뭐 노비까지 다 기재가 됩니다. 3번. 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가옥 규모를 기재했다. 이거는 호적이 아니라 분재기의 내용이에요. 분재기. 네가 뭐 가지고 있느냐, 네 재산이 얼마냐. 분재기. 4. 세종 때의 호적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임보제를 새로이 만들었다. 이건 세조 때죠. 세조죠. 맨 처음에 태종이 여러분들 호패법을 만들면서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조 때 왕권 강화 차원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조세 수치의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임보제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을 추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0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고려시대의 여성은 재산권을 행사했지만 남성과 대등한 사회생활을 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뭐 여성들이 막 벼슬에 나아가고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2번. 고려시대 재산 상속은 남녀 균분이었는데 조선 초부터 여성은 상속권을 박탈당했다. 조선 초까지는 이게 이어졌죠. 조선 초까지는 이어졌습니다. 3번.
고려시대 여성은 비교적 자유롭게 재혼을 했다. 네. 4번. 조선 초에는 관리가 죽었을 경우 그의 처가 제가하지 않으면 수신전을 지급했다. 그렇습니다. 이 수신전. 그러니까 제가하지 않고 네 몸을 잘 지켰다. 수신전. 네, 수신전. 그 다음에 엄마까지 죽어버리면 그 자식에게 뭘 줘요? 훈량전을 주었죠. 그래서 수신전, 훈량전 이것은 세습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이것도 우리가 과전법 하는 배경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회까지 네, 8회까지 몽땅 풀어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